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많이 놀라셨죠? 저도 무척 놀랐습니다. 18개월 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제가 요새는 8시만 되면 같이 누워서 자요. 그러다 보니까 밤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다음날 아침이 돼서야 뭐 알고 뭐 뒷북을 치고 그런 경우도 왕왕 있는데, 단순히 해프닝이라고 보기에는 깨림직한, 이게 사실 무척 큰 사건이죠. 그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로 45년 만에 선포된 비상계엄이라는데, 제가 아직 45이 안 됐기 때문에 물론 뭐 짧은 몇 시간이었다지만은 저로서도 처음 겪는 일이었고, 박근혜 정부 때 비상계엄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그때야 뭐 어쨌든 실제로 발령이 되진 않았으니까요.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한동안 그 시사에 초점을 맞춰서 철학적 메시지들을 전달드렸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거의 맞물려서 뭐 잠깐이지만 몇 달 정도 되는 기간이었지만 많은 이야기들을 좀 드렸었는데, 그러다 그런 이야기들을 그쳤던 이유는 제가 첫째로 제 성격하고는 좀 맞지를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이 철학의 중대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물론 비판적인 시각을 동원해서 사회 현상들을 조명하고 뭐 그러는 것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그렇다고 철학의 본질이 비판에 있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철학의 본질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프라게, 이 물음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주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역이란 곧 변화를 뜻하는 것이고, 점이란 길흉을 묻는 게 아니라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묻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선거할 때 왜 그 투표용지에 도장 찍을 때 이렇게 도장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점복자라고 제가 말씀도 드렸고, 그러한 맥락에서 이 선거라는 것은 백성들의 민중의 의사를 이 점이라는 게 묻는 거라 그랬잖아요. 묻는 어떤 행위, 그게 선거다.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이렇게 보면 정치라는 것은 곧 군주와 백성들이 끊임없이 서로 간의 의사를 묻고 또 답하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 가운데서 이제 뭐 여러 신하들, 그 요즘 말로 하면 위정자들이 이제 그 백성과 군주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군주와 백성 사이에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면 그게 곧 소통의 정치, 상통의 정치가 되는 것이고, 그 반대가 되면 이제 불통의 정치가 되는 것일 텐데,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는 소통이나 상통보다는 불통의 기류가 좀 만연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그 결과가 백성들의 침묵과 비관, 나아가 염세와 혐오로서 표출이 됐던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뭐 어제 오늘 그런 날들인데, 사실 그 침묵이라는 데는요, 우리가 침묵을 통해서 뭐 부처님과 염화 가섭께서 그 일화에서처럼 뭐 불립문자 이심전심 그러잖아요. 일체의 어떤 문자를 배제하고 마음과 마음으로 위대한 교류를 하는 경우가, 침묵을 통해서 그런 교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도저히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위대한 어떤 마음의 교류가 됐든 아니면 불통에 대한 저항이 됐든 간에 근본적으로 이 사일런스, 침묵에는 어마어마한, 그 속에는 이 텐션이, 긴장이 깃들어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결혼하신 분들 계시면 그 배우자하고 관계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아마 제각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내가 지금 우리 집사람하고 아니면 내 남편하고 며칠째 서로 말을 안 하고 오로지 침묵으로 서로가 내내 일관하고 있다. 그러면 그 분위기 속에는 다만 어떤 언어적인 표현들, 말이 오고 가고 있지 않을 뿐이지 근본적으로 그 가운데는 어마어마한 긴장이 조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 어떤 방식으로든 화해의 손길을 내밀지 않으면 그 긴장은 영원히 해소되질 않고 뭐 긴 냉전으로 그렇게 이어질 수도 있겠고, 그리고 뭐 유야무야 해소된 듯 보이더라도 앙금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앙금이. 저도 가끔 집사람하고 다퉈가지고 서로 말을 안 하고 그러다 보면 저는 일단 제 자신이 좀 불편해요. 그게 전 좀 말이 많은 편이라 대화를 못하게 되면 일단 제가 답답하고, 그리고 어찌됐든 정말 중차대한 어떤 사정이 있어가지고 서로
갈라지기로 그런 결심을 한 게 아니라면 이 관계를 내가 이제는 끝내야 좋겠다 하는 어떤 확고한 결심이 선 게 아니라면 저는 부부관계에서 남자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게 그게 좀 그림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남녀 평등이니 차별이니 뭐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평등이라는 말을 좋아하지도 않고 잘 쓰지도 않습니다. 특히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불평등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차라리 뭐 하늘이 공평하다 하면은 저는 그 말에는 때때로 수긍이 돼요. 모든 것에 능통한 사람도 없고 모든 것에 불능인 사람도 없다는 점에서,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완벽할 수가 없고 조금씩은 부족한 점이 있다 하는 점에서 하늘이 공평하다는 말은 납득이 되지만 인간이 평등하다는 말은 사실 수긍이 어렵죠. 그게 철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어떤 이퀄리브리엄하고 이 평형하고 어떤 이퀄리티 평등은, 이거는 평형과 평등은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이거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철학적으로 거의 뭐 상반되는 개념이에요. 이게 사람은 저마다 타고난 조건과 상황이 다르고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은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평등하기가 어렵습니다. 평등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70 먹은 저희 아버지랑 이제 18개월 된 우리 애랑 똑같이 먹고 자고 마시고 똑같은 대우를 받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임금이랑 신하가, 아버지랑 아들이, 노인이랑 뭐 어린이가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평등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남자 여자도 마찬가지다 그런 이야기죠. 남녀가 결합한 부부도 마찬가지고 남녀나 부부는 서로 균형을 맞춰 나가야 될 대상이지 서로 평등하기를 바라야 될 상대는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막말로 부부지간에 저희 집사람이랑 저랑 서로 그냥 죽기를 무릅쓰고 속된 말로 맞짱을 뜬다 그러면 제가 살고 집사람이 죽을 가능성이 높겠죠. 물리적으로 보나 뭐로 보나 제가 이길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이기는 거를 노자는 유력함이라고 그럽니다. 유력함. 말 그대로 힘의 우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러한 것을 재거나 따지거나 하지 않고 누가 더 뭐 힘이 물리력이 됐든 뭐가 됐든 누가 더 세냐 이걸 따지지 않고, 비록 내가 더 유력한 위치에서 충분한 어떤 유력함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걸 굽혀서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먼저 사과하고 그렇게 조화를, 평화를 이뤄나가는 것을 노자는 그거를 강함이라 그럽니다. 강함, 유력함과 강함의 차이가 그렇다는 거죠. 백성들은 유력한 리더보다는 강한 리더에게 매력을 느끼죠. 모르긴 몰라도 여자들도 그럴 거예요. 유력한 남자보다야 강한 남자를 더 선호할 가능성이 높겠죠. 여자들도. 제가 쿨쿨 자고 있는 동안 제가 서로 이제 근황을 때때로 주고받고 하는 제 또래 청년들이 있어요. 뭐 철학이나 사학이나 인문학을 하는 친구들도 상당수 계시고, 또 과학도도 있고 뭐 물리학도도 있고, 아무튼 상당히 선구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제 생각에는 사료가 되는 그런 청년들 대다수가 지난 수요일 밤에 국회 앞으로 뛰쳐나갔더라고요. 제가 그 소식을 뒤늦게 듣고 전 자고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좀 부끄럽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와 민족의 미래의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남아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가슴을 쓸어내리게 안도하게 되기도 하고, 아무튼 저도 만감이 교차했는데, 그날 동지들과 함께 밤이슬을 못 맞았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뒷북을 치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동안 제가 시사에 관련한 철학적 메시지들을 쏟아내다가 사실 동양 철학이라는 것은 특히 고대 철학, 그 중에서도 특히 유학이라는 것은 그 안에 물론 우주론적인 사유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유학에 같은 고전이라도 이제 뭐 황로 계열이라든지 장자라든지 이런 도가 철학하고 비교하면 유교 철학이라는 거는 그건 아주 뼛속까지가 사실은 정치 철학입니다. 정치 철학. 그 철학적 목적이 어떤 이 선정의 실천에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선정지행, 선정의 행, 이건 항상 제가 프락시스라고 말씀드렸죠. 선정의 실천, 행, 선정의 실천에 있다. 그게 유학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 하늘이다 할 때 이 천 개념 같은 거 하나만 보더라도 그래요. 논어나 맹자나 이런 대표적인 유가 문헌에서 나타나는 이 천이라는 것은, 이거는 거의가 이게 어떤 인격천이란 말이에요. 이건 소위 이게 유학에서 천이라는 거는 대개가 이 어떤 상제를
상제를 뜻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만물을 사랑해서 길러주고 살려주고 인간을 평화롭게 해주고 그런 지향을 가지고 있는 스스로 가진 목적 의식이 있다 그거예요. 이런 걸 되게 철학에서는 주제성이라 그러는데, 아무튼 육아에서 천이다 하늘이다 하면은 그거는 대개가 그거는 주제성을 가진 어떤 인격천이나 하늘림, 상제를 뜻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이게 맨 천주교에서 말하는 천주라는 게, 유학에서 하늘이라는 게, 이 천주라는 건 뭐 하늘의 주인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말로 님을 한자로 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공자 맹자 할 적에 이 자자가 어떤 선생님 하는 그런 뜻인 것처럼 천주에서 주자도 이게 일종의 그냥 존칭이란 말이에요. 님, 어떤 존칭, 하늘, 님이다 할 때. 근데 벌써 주역이나 뭐 주역을 유가 계열로 볼 거냐, 도가 계열로 볼 거냐 하는 그런 논쟁도 있지만, 제가 볼 때 그건 별로 유의미한 논쟁이라고 보기 좀 어렵고, 아무튼 주역이나 뭐 노장이나 이제 이런 계열로 좀 넘어오면은 이 천지라는 말을, 천지, 하늘과 땅, 이 천지라는 말을 우리는 대개 하늘과 땅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이거를 천지 하면 그냥 하나의 고유 명사로 그냥 막 세려 박는단 말이에요. 도가 철학에서는. 그러니까 동양에서 이 천지라는 것은 곧 이게 무슨 어떤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늘과 땅 그런 어떤 지엽적인 의미에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그 자체로 천지라는 것 자체가 우리 동양에서는 우주, 그냥 전 우주를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음양이라는 개념도 그래요. 음양이라는 개념도. 이게 원래 음양이라는 말은 상당히 후대에 쓰기 시작한 그런 개념입니다. 어디 뭐 논어에도 그렇고, 이 음양이라는 말이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고대 문헌에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사실. 노자 때까지만 하더라도 음양이라는 표현보다는 사실 강요라는 표현이 더 익숙했죠. 어떤 강함과 부드러움이라고 하는 이 강요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실 더 익숙한 표현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굳셈과 유연함. 그러니까 양은 강하고 음은 부드러운 게 아니라, 순서가 그게 아니라 강한 것이 양이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것이 이제 음이다. 이렇게 가는 게 순서가 그게 맞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뭐 노자의 아무리 정치 철학적인 색채가 좀 있다고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노장은 우주론적인 사유가 강하고 자연 철학적인 색채가 짙지, 엄밀하게 따지면 꼭 정치랑만 직결시킬 만한 사유라고 보기는 힘들단 말이에요, 노장은. 근데 유가는 공자나 맹자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가라는 것은 거의 전부가 이것은 이 선정, 좋은 정치를 위한 일종의 매뉴얼이라고, 이상적 정치를 철학함의 궁극적 목적으로 삼는 정치 철학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사실 유학이라는 거는. 후대에 이제 저 당대의 한유로부터 이제 북송 오자로부터 주자를 거쳐서 정립이 되는 이 네오 컨퓨시아니즘, 이 신유학도 마찬가지고요. 신유학이야말로 이거는 완전히 그 주자가 아싸리 당시에 그 정치인 집단을 타겟팅해서, 제가 신유학의 발단은 공직자들의 윤리의식 제고 및 윤리 강령의 마련에 있다고 그렇게 수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자의 목적 의식이. 아무튼 그런 맥락에서 동양의 철학은요, 특히 유학은 오늘날의 정치적 상황들에도 좋게 말하면 이게 적용시킬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좀 나쁘게 말하면 갖다가 끼워 맞추기에 아주 좋은 것들이 많아요, 유학에는. 그래서 저도 한동안 좀 잘 갖다 끼워 맞추고 그랬었는데, 또 그런 걸 나름 좋아해서 이제 응원하시고 또 그런 분들도 계셨었고, 제가 그러다 말았던 이유는 당시가 윤석열 정부 출범 거의 직후인데, 제가 그랬던 게 제 주변에서, 우리가 왜 주변을 둘러보면 다양한 정치적 신념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저는 하는 일이 뭐 제가 이런 일이다 보니까 사실은 철학 중에서도 이제 동양 철학이야 원체가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 동양 철학이라는 건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좀 진보적인 성향을 띠게 됩니다. 사람이 이 동양 철학을 좀 하다 보면은. 그리고 뭐 사회복지나 예술계도 비슷하고, 제가 전공이 다 이런 쪽이잖아요, 사실. 학부 때 뭐 예술, 석박사, 철학, 그 다음에 사회복지, 중독, 뭐 전부 이런 쪽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교류하고 어울리고 그런 분들도 지금 현재는 야당 지지자들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냥 제가
뭐 솔직하게 말씀을 그냥 드리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뭐 무작정 지지한다 이런 맥락이 아니라 그나마 야당에서 내놓는 정책들이 조금이나마 더 제가 교류하는 분들의 어떤 그런 뭐 사회복지나 철학계라든지 예술계라든지 이런 쪽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더 우리 입맛에 맞는 경우가 많으니까 지향도 좀 더 비슷한 경우가 많고 그나마 좀 비율로 봤을 때 균형이 맞는 게 이제 중독 쪽인데 중독은 그래요. 중독은 제가 봐도 솔직히 지금 현재 여당에서 국민의힘 쪽에서 그나마 조금 더 관심이 있고 뭔가 중독적으로 이렇게 뭔가 좀 더 해보고 싶어 하는 거는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저도 뭐 정책 세미나 같은 게 있고 그러면 웬만하면 제가 가서 뭐 발제를 하는 건 아니지만 또 청취를 하고 그러거든요. 저희 지도 교수님이 뭐 좌장을 맡거나 하시면 또 가서 듣기도 하고 그런데 중독 관련 정책에 있어서는 여당이 조금 낫긴 나요. 그래도 그 인사이트가 오히려 여당에서 좀 더 선진적인 부분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중독 적으로는. 어쨌든 우리 전부가 같은 신념을 갖고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전부 달라요, 사실. 뭐 내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 그래도 그 지지하는 이유가 저마다 다 다르고 뭐 국힘당을 지지한다 그래도 그 지지하는 이유가 각자가 조금씩은 다 다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안 하도 막 그냥 너무 이 정부를 까고 그러니까 저는 잘 몰랐어요. 제가 교류하시는 분들 중에 또 그런 정치적 신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걸 잘 몰랐고 또 딱히 염두에 두지도 않았던 몇몇 분들이 정말 간곡하게 저는 그 댓글도 잘 안 보잖아요. 실제로 얼굴 보고 관계를 맺고 저랑 그런 분들이 정말 좀 완곡하게 그냥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저한테. 사실 내가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집안이 그냥 전부 공화당을 지지했던 집안이라 그런 집안에서 내가 자라서 그런지 어쩌다 보니까 나도 그런 그쪽 신념을 좀 갖게 됐는데 우리 재갈 선생 좋은 이야기 얼마든지 다른 쪽으로 많이 할 수 있는데 굳이 왜 이 사서 적을 만드느냐고 또 인문학도로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좀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하면 어떻겠냐. 지금 새 정부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좀 천천히 믿고 기다려주는 것도 성숙한 시민의 미덕 아니겠느냐고. 그런 말씀을 정말 그분들의 진심이 저한테 느껴지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던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계속 그 짓을 하려다가 사실은 그만뒀습니다. 사실 마음은 계속 더 그냥 저한테 있는 온갖 철학을 내가 다 동원해서라도 할 말이 무척 많았었는데 첫째로는 그런 생각이죠. 이렇게 나랑 마주 앉아서 커피도 마시고 대화도 나누고 식사도 하고 서로 진심을 교류하는 이런 분들이 나한테 진짜로 소중한 분들이지. 생판 제가 뭐 밥 한 끼 무슨 커피는커녕 얼굴 한번 제대로 본 적도 없는 문자 메시지 한 통 주고받은 적 없는 무슨 윤석열이니 누구니 하는 어떻게 보면 나랑 사적으로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을 그런 사람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랑 좋은 관계, 깊은 관계를 맺고 계신 분들한테 내가 나도 모르는 새 상처를 드리는 거는 좀 그 어리석은 일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철학에도 철학을 하는 사람마다 철학자마다 선호하는 사유 체계라는 게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노장을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 비판 철학이 사회가 됐든 사람이 됐든 아무튼 누구를 비판이라는 거는 그 좋게 말해서 비판이지 한마디로 누굴 깐다는 이야기예요. 깐다는 거. 그렇게 누굴 뭐 사회가 됐든 뭐가 됐든 뭐 이렇게 까는 게 저랑 잘 안 맞아요. 막말로 누가 이렇게 판 깔아주고 그냥 주구장창 까기만 하라 그러면 제가 온갖 걸 동원해서 실컷 깔 수는 있겠는데 그러고 나서도 돌아서면은 늘 좀 내가 좀 심했나 내 말이 내 표현이 좀 과했나 늘 회의가 든단 말이에요. 제가 그거는 이게 성격상 저랑 안 맞는 거거든요. 제 천성하고 안 맞는다 그 말이죠. 그리고 저 역시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순탄치 못한 시기가 있었고 제 인생에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하자면은 저는 흠결이 많은 사람이죠. 좀 많이 부족한 사람이고 그만큼. 그랬던 저한테도 제가 제자리로 돌아오기까지 정말 제 자신마저도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그런 순간에서도 저를 묵묵히 기다려 주셨던 지켜봐 주셨던 그런 은인들이 계셨단 말이에요. 지지해 주시고 그래서 뭐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랬던 내가 조금 이렇게 추이를 지켜보고 기다리지를 못하고 그냥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무작정
비판만 하는 거는 그럴 자격도 저한테는 없는 것 같고 또 그게 사실은 온당치를 못한 것 같다 등등 아무튼 여러 가지 생각으로 인해서 제가 정말 아무튼 입이 근질거려서 참질 못하겠는 그런 상황에서도 정말 수양한다는 마음으로 참고 또 참고 또 참았는데 이거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도저히 몇 말씀이나마 꼭 드리지를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거는 저희 제갈건 채널을 꾸준히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분들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 같아서 저는 물론 서구 철학을 하는 사람은 아니고 동양 철학 중에서도 고대 중국 철학을 하는 사람이지만 서구 근현대 철학 가운데 가장 그나마 동양적으로도 좀 취할 만한 모델링 할 만한 걸 하나만 꼽아보라고 한다면 저는 늘 언어 철학을 꼽습니다. 어떤 그 비트겐슈타인, 뭐 러셀, 화이트헤드 등을 위시로 하는 이 비트겐슈타인 하는 말이 제가 깊이 공감하는 바가 뭐냐면 철학이라는 것은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너무나 많은 어떤 이 burden, 어떤 짐을, 부담을 자처해 왔다 그거야. 좋게 말하면 전체 학문을 아우르는 큰형 노릇을 철학이 했지만 좀 안 좋게 보면 지나치게 교만했다 그거죠. 철학이. 마치 철학만으로 모든 것을 세상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듯한 태도를 취해왔다 그거죠. 철학이. 저는 이 말에 정말 100배 공감합니다. 철학이 영역에 구분 없이 너무나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온 건 사실이죠. 고대로부터. 제 박사 지도 교수님이 이제 의사 선생님이세요. 정신의학 쪽으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제 박사 논문 계획서를 처음 딱 보시고 하셨던 첫 마디가 저는 중독이랑 철학 간에 이제 학제간 연구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도 교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라 나는 기본적으로 의학도다 그거죠. 의학도. 그러니까 인문학적인 소양을 어느 정도 갖춘 의학도다는 거야 당신께서. 근데 너는 지금 철학자의 시선에서 오늘날 중독 현상을 조명하려고 그러는데 이 논문을 잘 끌어갈 수 있겠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특히 학위 논문이라는 거는 거의 지도 교수가 쓴다 그래도 그게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제 많은 좀 지도 교수의 도움이 필요한 게 학위 논문인데 내가 돕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건데 네가 혼자서 끌어갈 수 있겠냐 하고 물으시는 게 당시에는 저는 그 말씀을 듣는데 뭐 이거 두렵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좀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 용기는 내 지도 교수님께서 참 겸손한 분이시구나 하는 그 마음에서 오는 용기였던 것 같아요. 야 무슨 철학이야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주제로 다시 써와 그러실 수도 있는 건데 사실 지도 교수가 그래버리면 사실 학생은 방법이 없어요. 그냥 다시 써야 돼요. 다시 다 주제 잡고 다시 써야 되는 건데. 근데 나는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의과학도인데 너는 철학도의 시선에서 쓰니 내가 다는 못 도와주겠지만 한번 잘해봐라 하는 저는 그 말씀을 일종의 격려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날 현대 학문이라는 거는 이러한 영역의 구분이 좀 필요합니다. 옛날처럼 한 사람이 철학자인 동시에 뭐 과학자고 의사고 정치가 뭐 한 사람이 온갖 걸 다 해결하려고 그러는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난 지가 오래됐어요. 다시 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만큼 모든 영역이 너무나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비트겐슈타인 같은 사람만 해도 이런 것까지를 다 염두에 두고 그게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철학은 이제까지 너무 많은 임무를 수행해 왔다. 이제 철학은 언어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낄지어다. 그 비트겐슈타인의 논리 철학 논거의 마지막 문장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말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침묵할지어다. 철학의 근본이 물음인 것은 맞지만 어디까지나 인간의 언어로 표현 가능한 것을 묻고 다시 인간의 언어로 대답할 수 있는 범주에서 그렇게 문답이 오고 가야 된다. 이게 맨 그 소리잖아요. 이 한마디를 남기고 사실 비트겐슈타인이 나는 철학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하고 어디 저기 뭐 시골 중학교예요? 초등학교 어디? 고등학교인가? 어디 가서 선생 노릇을 거기서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쫓아가서 빌다시피 해서 다시 캠브리지로 모셔오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 이후에 이제 그 비트겐슈타인이 나는 철학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하는 그 진술을 어느 정도 이제 후기에 가서는 수정하기는 하죠. 근데 그 진술이 저는 어느 정도는 굉장히 합당하다고 봐요. 예컨대 그잖아요. 제가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지금 막 배가 그려진 이런 난방을 입고 있잖아요. 이 난방에 대해서 뭐
약간 이렇게 뭐 푸른색 계통 남방에 뭐 돛담배 같은 게 그려져 있는 걸 입었네요. 당신이. 딱 철학은 딱 여기까지만 하라 그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고 이 옷이 이게 뭐 아름답네요. 이게 좀 근데 좀 부담스러운데요. 저한테는 너무 뭐 화려한데요. 그런 말들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대답해야 될 의무는 그거는 어떤 에스테틱스, 미학이나 뭐 기타 다른 영역으로 뭐 토스를 하라 그 얘기예요. 넘기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철학의 영역이 아니다 그거죠. 그러니까 현대 철학이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약속된 언어 체계를 통해서 성립할 수 있는 학문이지 그 주관적 기호에 관련한 학문이 될 수는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특히 동양 철학은요. 동양 철학은 늘 이 시비, 어떤 논리적인 옳고 그름뿐만이 아니라 호까지 좋고 나쁨까지. 제가 장자 철학에서 계속 12호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동양 철학의 아주 유의한 특징이라는 거는 12뿐만이 아니라 호, 좋고 나쁨, 그리고 미추까지, 아름답고 추함까지를 그냥 싸잡아서 그냥 한 큐에 해결하려고 그러는 그런 경향성이 있긴 있단 말이에요. 동양 철학에. 물론 이제 서양 문화권에서 비트겐슈타인 같은 사람이 하는 얘기는 더 이상 이제 신학의 범주는 철학이 침범하지 말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철학의 침묵을 주장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인간의 언어와 신의 언어는 다르잖아요. 근데 철학이 자꾸만 그 본분을 잊고 신학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곤란하다. 그런 취지에서 나온 진술일 가능성이 높죠. 그 비트겐슈타인의 말은. 시간상 이제 비트겐슈타인이나 언어 철학에 대해서 제가 뭐 지금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은 이 철학은 말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침묵할지어다 하는 그 비트겐슈타인의 한마디는 동양 철학적으로도 굉장히 좀 심도 있게 우리가 고찰을 오늘날의 현대에 이르러서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진술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오늘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 사적인 어떤 호나 제 사적인 좋고 싫음이나 어떤 미추의 기준, 뭐 아름답고 추함의 제 사적인 기준, 제 개인적인 호나 미추의 감정은 최대한도로 배제하고 정말 철학적 언어로 표현 가능한 범주에서 우리가 상식적인 언어로 표현이 가능한 범주에서 드리는 말씀임을 좀 명확하게 하고 싶은 거고요. 이번 비상계엄이 뭐 위헌이냐 무슨 내란이냐 하는 그런 뭐 법리적인 검토 그런 건 또 법학을 하시는 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고 저는 어디까지나 철학도로서 이번 비상계엄에 대한 제 일고를 좀 나누고 싶은데 사마천이 사기의 그 주본기나 이런 데 보면은 왜 그 서주의 마지막 왕이었던 그 유왕이라는 그 왕이 포사라는 여자를 무척 아끼고 사랑했는데 그 포사라는 여자가 잘 우질 않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왕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니까 어떻게든 그 포사가 활짝 웃는 모습을 좀 자주 보고 싶어서 갖은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하루는 유왕이 그냥 큰 북을 갖다 놓고 이 봉수대에다 봉화를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후들이 봉화를 보고 막, 뭐 급박한 사태가 뭐 전쟁이나 그냥 조정에 내란이 생긴 줄 알고 허둥지둥 막 달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포사가 그걸 보고 그냥 막 캬르르 웃고 막 그냥 그 제후들이 막, 얼빠져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이게 뭔 사건인가 하고 뭐 그런 모습들을 보고 막 웃고 좋아하거든 포사가 그런 걸 보고 그러니까 유왕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심심하면 그 포사 웃는 걸 보고 싶다 하면은 계속 봉화를 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제후들이 그냥 속으로 다 저 모질한 놈 여자한테 홀려가지고 또 삽질하는구나 싶으니까 봉화가 올라가고 막 북을 아무리 치고 그래도 아무도 오질 않죠 제후들이. 나중에 이제 유왕이 포사한테 미쳐가지고 왕후랑 태자를 쫓아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왕후가 이제 하다가 이렇게 미쳐가지고 나까지 건드리나 보다 하고는 그 주변에 오랑캐들하고 자기 아버지 그 신국이라고 자기 아버지 나라랑 이렇게 전부 그 군사를 끌고 호경으로 그 주나라 수도로 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왕이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봉화를 올리는데 제후들이 아무도 오질 않죠. 그래서 저 새끼 또 장난치는구나 하고 아무도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왕이 결국 여산이란 데서 죽어요. 그 한비자에도 보면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초나라에 여왕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 여왕한테 이 경고라는 게 있었다 그러잖아요. 경고라고. 경고라고 이제 경계하는 북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제 북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경계할 일이 있거나 그러면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제 뭐 위급한 사태가 있거나 그러면 알 수 있게끔 이제 치는 그런 큰 북이 있었다 그러는데 이게 하루는 여왕이 이제 술을 마시다가 취기가 오르니까 그뭐 아무 일도 없는데 홧김에 그냥 그 북을 막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전부 그냥 이 막 잠결에 무지하게 놀랐다 그러잖아요. 이 북소리가 나니까. 뭐 이게 비상사태에만 울리는 그런 북소리인데 백성들이 막 우왕좌왕하고 이게 막 새벽에 뭔 일이야? 그러니까 여왕이 내가 취해서 신하들하고 장난 좀 쳤어. 그러거든. 백성들한테. 그러니까 백성들이 전부 속으로 뭐 저런 미친놈이 다 있어 하고는 흩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몇 달 후에 진짜로 급박한 사태가 생겨서 여왕이 이제 열심히 북을 쳤지만 백성들이 누구도 달려오지를 않더라 하는 이런 것들이 이게 뭐 이제 저 서구의 이솝우화나 그런 데 보면 양치기 소년 일화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런 것들이 왜 누군가한테는 그냥 장난처럼 별 생각 없이 했던 행동이 큰 문제로 비약이 될 수 있는가 하면은 특히 리더가 군주가 함부로 봉화를 남발하거나 홧김에 계엄을 내리는 것은 그건 백성들의 안전 불감증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그거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게 뭐 일각에서 나오는 어떤 주장이나 그런 걸 다 떠나서 무슨 뭐 쿠데타라느니 내란이라니 이런 걸 떠나가지고 팩트만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팩트만 갖고.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저처럼 실제로 비상계엄을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제 또래 아니면 저보다 후진들이라든가 저보다 뭐 조금 선배들도 아무튼 45 안 된 사람들은 다 뭐 겪어본 적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첫 경험이라는 건 언제나 강렬하다는 거죠. 근데 그 첫 경험이 이런 식이었을 때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또래라든지 후진들이라든지 저보다 약간 선배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건 뭐 비상계엄 18까지 거 별거 아니구나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게 될까봐 전 그게 제일 두려워요. 사실은 정말로 긴박한 사태에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선조나 이런 데도 보면은 직전왕조잖아요. 조선조에도 보면은 봉수에 대한 법령에서 굳이 필요치 않은 상황에서 거짓으로 봉화를 올리는 자는 봉화를 올린 장소가 그게 뭐 봉수대냐 아니냐 그런 걸 막론하고 모두 효시한다 그래놨어요. 필요치 않은 상황에서 봉화를 올린 사람은 목을 베어서 저작거리에 매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적에는 정말로 정말 상식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정말로 이거는 비상계엄이 필요하다. 그 대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조차 숙고의 숙고를 거듭해서 내리는 것이 그게 비상계엄이지. 그 주나라 유왕이나 초나라 여왕의 행태를 지금 오늘날에 이르러서 우리 민중이 그것도 우리 나라에서 목도한다는 것은 참으로 애석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저도 이번 그 비상계엄 전문을 다 읽어봤는데 다른 것은 다 그냥 차치하고서라도 이 문장이 지금 그런 문장 나오잖아요. 왜?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백성들을 어떠한 시선으로 조명하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좀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됐던 그 대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 표현이. 국회라는 것은요. 지금 국회가 뭔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좀 아셔야 좋을 건 뭐냐면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그걸 일종의 어떤 관용처럼 그냥 일상적인 언어로 사용은 하고 있지만 사실상 저 옛날 그리스 뭐 그죠? 아테네나 이런 아테네식 그런 진짜 이 태동기의 민주주의 그런 거는 오늘날 유래를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제도입니다. 사실 민주주의라는 거는 오늘날 소위 민주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대개가 그거는 대의민주주의를 말하는 거잖아요. 물론 전 국민에게 투표권이 주어지고 우리가 성인이라면 투표도 하고 뭐 형이 확정된 재소자나 이런 경우만 아니라면 거의가 직접 선거에 참여할 수 있지만 어떤 세부적인 정책이나 어떤 구체적인 입법이나 이런 사항은 의원들이 하도록 돼 있잖아요. 의원들이. 그나마도 백성 모두가 직접 선거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대단한 사실 이 행운을 맛보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우리 민족은. 미국만 하더라도 선거인단을 꾸려서 간접 선거를 한단 말이에요. 아무튼 선거는 우리가 지금 직접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우리 백성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방식이라는 것은 선거를 통해서 선출한 의원들, 특히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우리는 정치 참여를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제 성북구 주민이고, 저도 가끔 이제 선거철 되고 하면은 선거 운동하는 뭐 전 현직 국회의원들도 길에서 마주치고 그러지만은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국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아서 내가 국민의 종노릇을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종노릇이라는 표현이 조금 거북하다면 제가 국민의 눈과 귀, 손과 발의 역할을 한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는 게 그게 국회의원의 존재 이유고, 그래서 적어도 이 대의민주주의 제도 하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회의원의 권력은 그거는 사적 권력이 될 수가 없고 반드시 공적 권력에서 그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말에 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하는 국회의원들의 그 권력은 국회의원을 뭐 왕이 뭐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권력이라는 게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권력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국회의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몇몇 분들은 몇몇 본분을 망각한 자들이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다닐 수 있는 그 명분이, 그 힘이 국민에게서 임시적으로 양도받은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 표현이 좀 과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국회의원을 제 무슨 산업이까지는 아니지만은 우리 모두의 공노비로 봅니다. 민중들이 국회의원 앞에서 굽신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열심히 그럴 수는 있죠. 일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계속 대신 좀 저희 대신 열심히 좀 저희가 권한을 위임했으니까 이거 잘 간직하고 저희 대신 일을 열심히 좀 잘 해주십시오.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철저하게 어디까지나 국민을 대변하는 위치가 그게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란 지금 선출직 뭐 비례대표 포함해서 뭐 한 300명 정도 국회의원이 300명 있잖아요. 300명 있다 그러는데 그 300명이 국회에 앉아 있다는 것은 한 개인이 300명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전체 국민이 어떤 이 집약적 형태로 가서 거기 앉아 있는 것일 뿐이잖아요. 우리 5천만이 앉아 있는 거야. 300명이 앉아 있는. 가시적으로는 300명이 앉아 있는 거지만 의미적으로는 그 가시적 현상에 내포된 의미라는 거는 5천만 국민을 의미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러한 국회를 지금 범죄자 집단의 소굴로 명명을 한다는 거는 현 대통령이 우리 국민을 바라보는 시각을 저는 방증을 한다고 그렇게 봅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범죄자로 보고 이 나라를 범죄자 집단의 소굴로 본다는 것인데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면 그 논리대로라면 대통령은 범죄자 국가의 수괴가 되는 것인데 리더와 백성 모두에게 이거는 참 애석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이나 군이나 이런 조직에서 전체 국가의 리더가 나오는 것을 저는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검찰이나 군은 물론 분명히 필요하고 또 때로는 무척 고맙기도 하고 또 있어서 굉장히 든든하고 그런 조직인 거는 분명해요. 맞아요. 이 현대 사회에서. 그러나 그 조직의 특수성 때문에 검찰이라는 건 늘 상대하는 게 그게 범죄자란 말이에요. 범죄자.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분들이 원래부터 그래서가 아니라 몹시 자연적으로 물이 든다 그 말입니다. 물이 든다 하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기에 쉬워져요, 사람이. 범죄자 아니면 비범죄자로 인간의 존재를 그렇게 이분하거나 양단하기가 쉽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군도 마찬가지죠. 아군 아니면 딱 적군이란 말이야, 군이라는 거는. 늘 검찰과 군은 그 조직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사고에 매몰되기가 쉬워요. 그 속해 있는 분들이 물론 감사한 분들이기도 하지만 전체 국가라는 것은 범죄자나 범죄자가 아닌 사람이나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 아군이 되기도 했다가 또 적군으로 간주되기도 했다가 그러는 다양한 관계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형성되는 것이 그게 국가입니다. 예컨대 검찰이나 군에 20년 내가 몸담고 있었다 하면은 20년간 물든 물을 빼든 최소한 그 동일한 기간은 정치를 배우고 난 그 다음에 뭘 해도 하겠다고 나서는 거지. 다음번에 선거를 하게 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특수한 어느 그런 군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어느 조직의 출신을 전체 국가의 리더로 선출하는 일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그게 고심의 고심을 좀 거듭을 해주셔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게 정치가의 가장 큰 메리트라는 것은 막 때려잡고 잡아 족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캐파야, 캐파. 정치의 그 어떤 포용력, 다양한 백성을 아주 한 사람도 똑같지 않은 그 백성들의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힘, 그런 어떤 그릇.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동양적 세계관에서는요, 제가 지난번에도 주역 이야기도 좀 이렇게 드리고 그랬지만 동양적 세계관과 서구적 세계관의 가장 큰 차이는 이
이 죄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습니다. 우리 죄라 그러잖아요. 죄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다고. 예, 그러니까 예전에 그 대만 대학의 왜 방동미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그런 말씀 하셨다 그러잖아요. 이 동아시아인들, 우리 뭐 한중일 이런 우리 동아시아인들의 화두는 우환이다 그거예요. 우환. 어떤 우환. 어떤 근심과 걱정이란 뜻이잖아요. 예, 이 뭐 올해는 농사가 잘 될 것인가, 그죠? 입에 풀칠은 할 건가? 우리가 뭐 보릿고개 넘을 수 있을까? 겨울은 잘 날 수 있을까? 우리 뭐 집안 식구 중에 올겨울에 굶어 죽는 사람은 없을까? 어떤 이 생활, 아주 그 삶의 생활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우환의식, 예, 그게 우리 동아시아인들의 화두라 그거야. 그리고 인도 문명의 화두는 고업이다 그래요. 고업이라고. 고업이라고. 고업. 네, 이런 말 해요. 고업이라고. 그러니까 뭐 인도가 이제 부처님 계신 이제 그 문명이잖아요. 다 그 지역이. 그러니까 이 삶의 어떤 업보들로 인해서 닥쳐 들어오는 이 괴로움들, 어떤 괴로운 인연들, 그게 인도, 그 인더스, 겐지스 뭐 이쪽 지역의 화두다 그거죠. 그리고 서구 문화의 근본적인 화두는 공포다 그래요. 공포, 두려움이다. 신의 처벌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그 막 어떤 그 처벌하는 신, 이 막 소돔과 고모라를 그냥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만드는 그러한 신의 분노에 대한 이 아주 인간들의 공포의 그런 어떤 전율. 그래서 서구인들은 그렇잖아요. 서구인들이라는 게 어떤 이 원죄 개념이라는 걸 딱 들고 나와가지고 이걸로 모든 걸 죄로 끌고 들어오려고 그러는. 이 인도 문명도 마찬가지고, 그죠? 예, 이 정확히는 인도식으로는 이제 이 죄과가 되겠죠. 죄과. 항상 인과를 얘기하니까 죄과. 예, 그러니까 모든 게 이 서구 문명이나 인도 문명이나 똑같아요. 사실 실제로 그 서구 중세 때만 해도 모든 게 뭐 장애부터 무슨 가난이며 뭐 그래 마녀 사냥 같은 것도 그렇고 이게 근대까지도 그렇단 말이에요. 가난은 죄라 그러거든. 장애도 그 네 죄 때문이다. 네가 장애를 갖고 태어나고 네 죄 때문이다.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죠? 네가 성실하지 않은 죄 때문에 너는 가난하다. 그리고 뭐 더 열심히 살지 못한 죄, 네 조상들의 죄. 그러니까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그 무슨 세뮤얼 그 스마일스 이 뭐 자조론 같은 거 그런 것도 다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거거든. 이게 이 어떤 원죄, 죄, 모든 죄의식 모든 게 죄잖아요. 이 서구 문명의 그 어떤 사유라는 거는 그 키엘케고르 같은 사람들도 전부 일단 죄의식에 대해서 연구했던 사람들이 그런데 아무튼 삶에서 무슨 문제만 생겼다 하면은 그거는 다 너의 죄과, 네 죄의 결과든가 아니면 네가 아니면 네 부모나 너네 집안이나 네 조상들의 죄 때문이다. 전부 이런 식으로 끌고 들어가는 게 이 서구나 어떤 인도 문명의 사유가 그렇단 말이에요. 또 대표적인 게 그리스도교적인 사유잖아요. 저도 뭐 천주교 신자지만은 잘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아요. 제가 신자긴 하지만 아무튼 근데 우리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무엇을 죄로 보는가 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죄라는 것은 곧 란을 뜻하는 겁니다. 란, 어떤 어지러움. 예, 그게 이코로 죄예요. 우리 동양에서 죄라는 거는 어지러움이란 말이에요. 평화가 깨진 상태, 예, 세상이 어지러운 상태, 전국이 안정되질 못하고 있는 상태, 그런 난세, 예, 치세가 아니라 난세의 반대말 치세잖아요. 치세가 아니라 난세로 가면 그게 곧 죄란 말이에요. 난세를 만드는 게 곧 죄란 말이에요. 그리고 미시적인 차원에서 내 삶에서 어지러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그 자체로 죄란 말이에요. 어지러움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전부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 동아시아인들의 우리 한국 민족의 근본적 화두라는 거는 이 우환의식에 있는 건데 우리가 전부 지금 백성들이 다 그냥 저도 마찬가지고 먹고 살 걱정해. 그런 우환을 품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비상계엄까지 때려가지고 더욱 백성들의 마음과 삶을 어지럽히는 바로 그러한 행위, 그 어지러움. 동양에서 죄란 그런 걸 죄라 그러는 거예요. 동양에서는 딴 게 죄가 아니라. 저는 이제 법학도가 아니기 때문에 뭐 법리적인 해석은 제가 할 일이 아니고 적어도 이제 철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그래요. 이 심각한 어지러움, 지금 이제 임기 반도 안 채운 이 상황에서 심각한 어지러움, 이 혼란을 초래한 거.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백성들의 삶을 어지럽히고 새벽에 전부 백성들을 다음날 출근하고 애 봐야 되고 직장 가야 되고
또 하루를 살아내야 되는 그런 백성들을 전부 그 꼭두 새벽에 거리로 쏟아져 나오게끔 만든 것이 그 자체로 리더의 그러한 혼란 초래 그 자체가 철학적 관점에서는 이미 그 자체로 내란죄에 해당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장자 길라잡이에서 장자 이야기를 한 말씀도 그냥 못 드리고 어쩌다 보니까 그냥 한 줄을 날로 먹었는데 오늘도 장자 이야기를 못 드리고 지나가게 돼서 무척 좀 죄송한 마음이고요. 장자에 보면 제가 제 세 번째 책 현명한 사람 삶의 무게를 분산한다 거기도 써놓은 내용이지만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물 위를 여행하는 데는 배보다 좋은 게 없고 땅 위를 여행하는 데는 수레보다 좋은 게 없다. 배로 물 위를 다닐 수 있다고 해서 땅 위에서도 그런 식으로 밀고 나가려고 그러면 평생을 가더라도 얼마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옛날과 지금이란 물과 육지와 같은 게 아니겠는가?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7, 80년대와 2024년이란 그리고 검찰과 정치란 검찰직과 대통령직이란 물과 육지 같은 것이 아니겠는가?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일회적인 제1고에 불과할 따름이고 얼마든지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관점도 있을 수 있고 근데 다만 제가 특정한 개인의 신념이나 특정한 정당을 비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게 아님을 그 진심이 여러분들께 꼭 전달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다시 장자 길라잡이로 제 본연의 자료로 돌아가서 다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 짧은 소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